8번째 생일날. 저는 가족들에게 축하받기는커녕 쓸모없는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순. 올해 88을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흙 묻히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 밭으로 나가 김을 맸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발 뒤꿈치는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도 겨울 매서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새끼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그 아이들만큼은 공부하게 하려고. 남편은 몸이 약해 늘 골골댔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버지였고 농부이자 장사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고추장아찌를 팔고 밤새 콩을 삶아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식 셋을 공부시키느라 제 몸은 늘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다 알았습니다. 애순이네 참 억척스럽다. 남편 골골 뗀다고 해도 애들 공부는 다 시킨다더라. 그 말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큰아들 성민.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팔순 잔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해드릴겨.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번엔 크게 해준다네. 호텔에서 잔치래. 동네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팔순을 호텔에서 하다니 대단하다.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팔순 잔치라니 내 인생도 헛살진 않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팔순 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흰 머리칼을 가지런히 빗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사주었던 분홍빛 저고리와 검은 치마. 몇십 년을 입지 않았던 옷인데 오늘만큼은 꼭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깊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날만은 마치 새색시처럼 설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이제 내 팔순을 호텔에서 하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성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얄밉도록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살짝 손을 빼며 어서 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잔치 준비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허름한 횟집 앞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텔이라더니 왜 횟집이지?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호텔 잔치가 다 이런 데 있나 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주방 거친 칼질 소리, 홀 구석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고성, 그리고 제게 배정된 자리, 가장 구석진 방 하나였습니다. 작은 원탁에 놓인 것은 푸성기 몇 개와 초라한 회 한 접시, 축하 케이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라더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민이 형식적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팔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딱 한 번 건배가 오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잠깐 번쩍였고 몇 장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마저도 표정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팔순 잔치라더니 이게 고작이란 말인가. 그리고 잔치라 불리기도 민망한 자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론 얘기 좀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본론이라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시골집은 정리하시고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냐? 성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이제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팔순 잔치는 핑계일 뿐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팔순 잔치가 아니라 나를 내칠 변명거리였구나. 횟집에서의 씁쓸한 잔치가 끝나고 아들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는 어두운 국도를 달려 산자락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가로수.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 좋으실 거예요.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늘 편한 실버케어 요양원. 건물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창문에는 녹슨 철창이 달려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삐걱대는 철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민아, 여기가 어디냐? 설마 나더러 여기서 살라는 게냐? 아들은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 계셔야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장을 합리화하려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복도 바닥에는 오래된 물때가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노인을 공경합시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지만 그 문구는 누렇게 빛이 발해 있었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처럼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는데 피곤에 찌든 얼굴로 투명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건네는 말에 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소 수속은 저쪽 사무실에서 하시고요.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 말은 마치 물건을 창고에 내려놓듯 무심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가 핀 벽지와 삐걱대는 철제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한쪽에는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성성이 휘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 노인은 저를 보더니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네, 한 사람 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이곳이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노인들이 쌓여가는 곳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침대 위에 얹히더니 서둘러 수속을 마쳤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길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잘 지내세요. 곧 찾아뵐게요.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낯선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갑고 철제 침대는 살을 파고들듯 딱딱했습니다.
멀리서 다른 방 노인들의 기침 소리, 밥 줘 하는 흐릿한 목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음이 뒤엉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팔순을 맞은 날 내가 호텔에서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 버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간병인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식사라고 나온 것은 차갑게 굳은 밥과 싱거운 국. 옆에 있던 노인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제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이렇게 살겠구나. 첫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손잡고 웃어주던 어린 시절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 내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가 결국 이렇게 날 버리고 가는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울음소리가 혹시 들릴까 입술을 꼭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삭막했습니다. 아침이면 간병인들이 알람처럼 방을 열고 들어와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일어나세요 라며 어깨를 툭툭 치곤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했지만 음식은 늘 형편없었습니다. 뜨거운 국조차 금세 식어버렸고 반찬은 소고기가 부족해 입맛을 돋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노인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밥 또 미숫가루네. 오늘은 국이 왜 이 모양이냐. 누군가는 휠체어를 끌며 크게 투덜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작은 방 구석에서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불만과 자질이 차올랐습니다. 간병인들은 밥보다는 이유로 친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몸을 씻겨주고 말투는 늘 기계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누우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피곤한 하루를 겨우 견디며 저희를 돌보는 것이 그저 일일 뿐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방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시계의 똑딱거림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만이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밤이면 다른 노인들의 숨소리, 코 고는 소리, 가끔 들리는 작은 욕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팔순을 맞기 전 마을에서 느꼈던 따스함을 떠올렸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던 웃음, 시장에서의 소란스러운 풍경,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던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저 존재만을 견디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너 오늘 국 2그릇 먹었냐? 어제는 간식 좀 더 먹더니 오늘은 남들 밥을 탐내네.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냉정하고 삭막했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과 말투를 피하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작은 위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방을 쓰게 된 옆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죠? 나도 한때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허스키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순간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서로에게 작은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무기력과 절망 속에 흘러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팔순을 맞기 전 기대했던 모든 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다시 한번 흐릅니다. 그날 아침 요양원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른 노인들의 숨소리와 휠체어 바퀴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순 할머니?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손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요양원 생활에 찌든 마음과 체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야 여기서 잘 지내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애정 때문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는 잠시 주춤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내 팔순 잔치를 호텔에서 해준다더니 나를 여기로 버려놓고. 손녀는 눈을 크게 뜨고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저도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은 갈팡질팡하며 떨렸습니다. 윤서 역시 부모의 결정에 끌려온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맞부딪혔습니다. 손녀는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제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야, 내 말 들어. 할머니 이렇게 버려지는 건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해. 너는 이해 못하지. 그 말에 손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너라도 왔구나. 그게 참 다행이야. 그 순간 마음 한켠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손녀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윤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의 배신과 절망 속에 놓였지만 손녀의 존재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생활 속에서도 손녀의 방문은 제게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여러 가지 갈등과 서먹함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는 순간들이 쌓이며 제 팔순 이후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윤서가 다녀간 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오래전 서랍 속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서랍.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그때는 찾지 않았는지 마음속 의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휴일을 틈타 저는 간병인 몰래 작은 가방을 들고 옛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안에? 손이 떨려 키를 제대로 돌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나무 서랍,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랍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함께 빛바랜 천에 쌓인 작은 금속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레 천을 풀자 금빛이 반짝이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무게는 손에 쥐자 묵직하게 느껴졌고 차갑지만 고귀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수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스물스물 솟구쳤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버리고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금괴는 저의 삶과 노력의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금괴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확실히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뉴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는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서울 모 요양원에 거주 중인 80대 여성, 오래된 집 서랍에서 금괴를 발견해 가족의 부정행위를 폭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적 검토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애순이네, 드디어 제대로 되었구나. 그 금괴 정말 애순이가 숨겨둔 거라며 주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방 노인들은 이제 저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고 몇몇은 할머니 이제 당당하시네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며 집을 팔고 후회 섞인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향한 분노보다 한동안 체념 속에서 느낀 안도감과 성취감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다. 그날 밤 손녀 윤서는 제 침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랑 함께 지내요. 여기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과 배신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빛이 있었습니다. 금괴를 발견하고 아들 부부의 계획을 되돌린 뒤 요양원 생활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먼저 손녀 윤서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숙제와 친구 문제, 학교 생활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으며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힘들었던 과거를 내려놓고 손녀의 이야기에 웃음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요양원 내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였고 몇몇은 제가 가져온 금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자신들의 억울함과 후회, 미련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작은 공동체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짧은 산책, 작은 정원 가꾸기, 서로의 손을 잡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팔순을 맞아 느꼈던 절망은 손녀와의 관계와 새로운 삶의 발견으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행복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도 가능하구나. 그 깨달음은 무겁게 눌린 마음을 풀어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종종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 부서진 몸, 그리고 끝없는 희생.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손녀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며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잔잔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애순이 드디어 제대로 되셨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은 고난과 회복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손녀와 함께 작은 방 정원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해요. 윤서가 말하자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순을 맞은 삶, 배신과 절망, 그리고 회복의 여정. 모든 것이 한 장의 이야기가 되어 마음속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깊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과 사랑,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음을. 팔순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